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금값이 12% 폭락했어요.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최악의 하락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금시장과 은시장에서 단 하루 만에 우리 돈으로 약 1경원이 증발한 거예요. 경이에요, 경? 조가 아니라 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경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빚내서 금에 투자했던 개미들 계좌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레버리지 3배로 금 ETF 샀던 분들, 선물로 금 투자했던 분들 하루아침에 계좌가 반토막 났어요. 어떤 분들은 원금을 다 날리고도 빚까지 지게 됐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금이 안전자산이라며요.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주식이 폭락해도 오르는 게 금이라고 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써왔던 게 금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곤두박질 친 걸까요? 더 이상한 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말 한마디 했고 사람 한 명을 지명했어요. 그랬더니 금값이 12%, 응합시 31% 폭락한 거예요. 은은 1980년 이후 역대 최대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어요. 세상에 대통령이 트윗 하나로 일경원을 증발시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요. 트럼프는 원래 금리 인하를 미친 듯이 원했던 사람이에요. 연준 의장 파월을 매일같이 공격했거든요. 금리 낮춰라, 금리 낮춰라, 당장 낮춰라. 트위터에 아니 트루스 소셜에 매일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사람은 금리 인상파예요. 완전 매파. 앞뒤가 안 맞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오늘은 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트럼프가 왜 이런 모순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52년 전에 거의 똑같은 패턴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금요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볼게요. 1월 30일 금요일 아침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트럼프는 이렇게 썼어요. 케빈을 오랫동안 알아왔고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 중 한 명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어쩌면 최고일 수도 있다. 게다가 그는 중앙 캐스팅이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금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5,400달러 되었던 금값이 오후에 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400달러 넘게 빠진 거예요. 우리 돈으로 온스당 60만 원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근데 케빈 워시가 누군데 금값이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요?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35살에 연준 이사가 됐는데 역대 최연소였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 나온 엘리트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벤 버냉키 의장을 도와서 위기를 수습한 경험이 있어요. 그 전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은행가로 일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경제보좌관도 했어요. 지금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후보 연구소 펠로우로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훌륭한 이력을 가진 경제 전문가잖아요. 실력도 검증됐고 경험도 풍부하고. 근데 왜 이 사람이 지명됐다고 금값이 12%나 폭락한 걸까요? 핵심은 워시의 성향이에요. 워시는 인플레이션 매파로 유명해요. 매파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더라도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반대로 비둘기파는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경기 살리는 게 먼저다. 물가는 좀 올라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에요. 워시는 과거에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고 계속 비판해 왔어요. 양적 완화 정책을 싫어했어요. 양적 완화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거예요.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사들여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거죠. 워시는 이게 부작용을 낳는다고 봤어요.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부풀려졌다. 이건 결국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금을 왜 사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화폐의 구매력이 줄어들 때 금이 그 가치를 지켜준다고 믿으니까 금을 사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금값도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파가 연준 의장이 되면은 뭘 할까요?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잡으려고 할 거예요.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심지어 올릴 수도 있어요. 돈을 풀기보다는 회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겠죠.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면 금을 살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금 대신 달러를 들고 있어도 가치가 안 떨어지니까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빈 브룩스 선임 연구원이 이렇게 분석했어요. 워시 지명 소식에 달러가 안정되면서 금과 은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건 시장이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부분이에요. 트럼프는 지난 1년 동안 뭘 했냐면요. 연준 의장 파월을 매일같이 공격했어요. 금리 낮춰라. 왜 안 낮추냐? 당장 낮춰라. 공개석상에서 트루스 소셜에서 인터뷰에서 틈만 나면
파월을 비판했어요. 심지어 법무부를 통해 파월에 대한 형사 수사까지 시작했어요. 연준 본부 리모델링 비용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현직 연준 의장에 대해 법무부가 수사를 한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뭘까요? 첫째, 미국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싶었어요. 금리가 높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7%가 넘으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확 줄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거죠. 트럼프는 이걸 살리고 싶었어요. 둘째, 미국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었어요. 미국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5경 원이에요. 경이에요 또.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3,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게 늘어나요. 매년요. 이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하를 미친 듯이 원했던 트럼프가 왜 금리 인상파인 워시를 지명한 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가 트럼프의 속셈이에요. 겉으로는 A인데 속으로는 B인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진영에서는 워시 지명 전에 11명의 후보를 검토했어요. 그 중에는 금리를 확 낮출 것 같은 비둘기파들도 있었어요. 블랙록의 릭 라이더 같은 월가 투자 전문가들도 후보에 있었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워시를 선택한 거예요. 왜일까요? JP모건의 클라우디오 베벨 전략가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시장은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후보가 올 거라고 걱정했다. 워시 지명은 오히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줄여줬다.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금리를 무조건 낮출 것 같은 비둘기파를 안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연준이 정치에 휘둘린다? 달러가 위험하다, 미국 경제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졌다, 이런 공포가 퍼졌겠죠. 달러가 폭락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고 결국 트럼프한테 다 화살이 돌아와요. 물가 왜 이렇게 올랐냐? 이건 다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계산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매파를 안 쳐서 시장을 안심시키고 뒤로는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안 친 거예요. 일석이조인 거죠. 왜 워시가 트럼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워시의 장인이 로널드 로더예요. 에스티 로더 화장품 창업주의 아들이자 트럼프의 오랜 친구이자 큰 후원자예요.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예요. 정치 후원금도 많이 냈고요. 둘째, 워시 본인도 최근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작년 11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워시는 이렇게 썼어요. 인플레이션은 선택이다. 연준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금리를 낮춰야 한다. 과거에 매파였던 사람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입장이 확 바뀐 거죠. PBS 뉴스의 데이비드 웨셀 브루킹스 연구소 디렉터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진짜 질문은 어떤 케빈 워시가 나타날 것이냐다. 독립적이고 물가 안정에 집중하는 워시가 올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워시가 올 것인가?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 정리하면요. 트럼프는 겉으로는 시장이 좋아하는 매파를 안 쳐서 달러와 시장을 안정시키고 속으로는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안 친 거예요. 일석이조인 거죠. 자, 그럼 금값 폭락의 기술적인 원인도 한번 볼게요. 워시 지명만으로 금값이 12% 빠진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먼저 마진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뭐냐면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돈 1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어치 금을 살 수 있어요. 9억 원은 빌린 거예요. 근데 금값이 10%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어치 금이 9억 원이 되는 거예요. 빌린 돈 9억 원은 그대로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돈 1억 원이 전부 날아가는 거예요. 10% 떨어졌는데 내 돈은 100% 날아간 거예요. 이런 일이 금요일에 벌어진 거예요.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레버리지로 금을 산 사람들한테 증거금을 더 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이걸 마진콜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보증금 더 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급하게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어디서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있는 금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해요. 그러니까 금을 강제로 팔게 되는 거예요.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한 사람이 팔면 금값이 더 떨어지고 금값이 더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도 마진콜을 받고 그 사람도 팔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디레버리징 쇼크라고 불러요. 본토벨의 케르스틴 호트너 상품부 문장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과도하게 쌓인 투기 포지션이 분비는 모멘텀 거래에서 빠져나가면서 손절매와 마진콜이 시장 전체로 연쇄적으로 퍼져나갔다. 여기에 더해서요. CME 그룹, 뉴욕 선물거래소, 그리고 상하이 선물거래소가 며칠 전에 증거금을 올렸어요.
시장 변동성이 커지니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증거금을 더 내라고 한 거예요. 12월 29일에 한 번 올렸고 1월에 또 올렸어요. 증거금이 뭐냐면 선물 계약할 때 맡기는 보증금이에요. 전세 보증금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 보증금을 갑자기 올리면 돈이 모자란 사람들은 포지션을 정리해야 해요. 즉 금을 팔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시지명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 시장이 불안했던 거예요. 증거금 인상으로 이미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워시뉴스가 불을 붙인 거예요. 기름 뿌려놓은데 성냥불 떨어진 거랑 같아요. 스탠다드 차타드의 수키 쿠퍼 글로벌 상품 리서치 팀장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금과 은 모두 2026년 초에 극단적으로 과매수 영역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조정이 필요했다.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었던 거예요. 모닝스타의 분석도 비슷했어요. 이번 급락은 펀더멘털,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 체력 변화 때문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다. 투기 거래자들이 포지션을 되돌리고 강제로 매도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사 이야기예요. 52년 전에도 거의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1971 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해요.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겠다. 그때까지는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줬거든요. 온스당 35달러로요. 이게 브레튼우즈 체제였어요. 근데 닉슨이 그걸 중단한 거예요.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불러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금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35달러에서 1974년 12월에 193달러까지 올랐어요. 3년 만에 5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상승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금값이 폭락했어요. 1974년 말부터 1976년까지 금값이 절반 가까이 빠졌어요. 193달러에서 100달러대까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금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금 살 이유 없다. 다 팔아라. 금은 구시대 유물이다. 근데요. 겁먹고 판 사람들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전부 놓쳤어요. 1980년 1월 금값이 온스당 850달러를 찍었어요. 1976년 바닥에서 무려 8배가 오른 거예요. 100달러에서 850달러요. 1974년 고점에서 계산해도 4배 이상이에요. 193달러에서 850달러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이었어요. 1970년대 후반에 미국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1979년에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찍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시 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으로 피하는 거죠. 둘째, 지정학적 불안이었어요. 1979년에 이란 혁명이 터지고 19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어요. 중동이 불안해지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랑 비교해 볼까요? 2025년에 금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트럼프 취임 후 1년 동안 금값이 거의 2배가 됐어요. 2,500달러대에서 5,000달러가 넘었으니까요. 은값은 4배가 됐고요. 30달러에서 120달러 넘게 갔어요. 그러다가 1월 30일에 폭락한 거예요. 1974년 패턴이랑 비슷하죠. 급등 후 급락. 근데 차이점도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첫째, 빚의 규모가 달라요. 1970년대에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30% 정도였어요. 지금은 120%가 넘어요. 4배예요. 빚이 이렇게 많으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기가 어려워요.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요. 1970년대에 폴 볼커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금리를 20%로 올리면 미국 정부가 파산해요. 둘째, 중앙은행들의 행동이 달라요. 세계금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요. 2025년 1분기에만 중앙은행들이 248.6톤의 금을 샀어요. 역대 최대 분기 매입량이에요. 중국, 인도, 터키, 폴란드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거예요. 탈달러화 움직임인 거죠. 세계금위원회의 조 카바토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2025 년 금값 기록적 상승은 투기적 고점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개인들이 패닉에 빠져서 금을 던지고 있는데 중앙은행들은 그 금을 줍고 있는 거예요. 역대 최대 규모로요. 뭔가 아이러니하죠?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일요일에 보고서를 냈어요. 2026년 말까지 금값이 온스당 6,300달러까지 갈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가격에서 30% 더 오를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세계 최대 투자 은행이 이런 전망을 낸다는 건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금 투자 안 하는데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금값이 빠지면 보통 달러가 강해져요. 금과 달러
달러는 시소 관계거든요. 달러가 강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요.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잖아요. 1,500원 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뭐가 비싸지냐면요. 수입하는 모든 게 비싸져요. 한국은 원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콩, 고기 다 수입하잖아요. 기름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고기 값이 올라요.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치킨 한 마리 값이 3만 원이 넘어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환율이랑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우리도 금리를 쉽게 못 내려요.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거든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투자자들이 왜 한국에 돈을 넣어요? 미국에 넣지. 그러면 달러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더 올라가고 물가가 더 올라가고 악순환이에요. 주담대 이자가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 요즘 이자 내기 힘드시죠?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은 우리도 당분간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미국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금값 폭락은 트럼프의 워시 지명이 직접적인 반가쇠였어요. 근데 진짜 원인은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었던 거예요. 금값이 1년 만에 2배가 됐으니까요.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둘째, 트럼프가 금리 인하파를 원했으면서 인상파를 지명한 건 계산된 행동이에요. 겉으로는 시장을 안심시키고 속으로는 자기 사람을 심은 거예요. 정치인의 발언과 실제 의도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요. 셋째, 1974년 패턴을 기억하세요. 그때도 폭락 후에 다들 금은 끝났다라고 했어요. 근데 4년 뒤에 8배가 됐어요.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패턴은 자주 나타나요. 넷째, 개인들은 패닉에 금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중앙은행들은 그 금을 줍고 있어요. 역대 최대 규모로요. 누가 오를까요? 이번 폭락이 진짜 끝의 시작인지 아니면 더 큰 상승을 위한 조정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건 하나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패닉에 파는 사람들은 대체로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JP모건은 금값이 6,300달러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도이치뱅크와 UBS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어요. 물론 이 전망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미국 정부 부채 38조 달러, 지정학적 긴장, 중앙은행들의 탈달러화 움직임,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금이 오를 이유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플래니서 투자의 디에고 프란진 포트폴리오 전략 부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의 모든 금융 활동에 신용 위험이 포함된 세상에서 금은 거래 상대방이 없는 유일한 자산이다. 약속도 안 하고 이자도 안 주고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그냥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그게 금이 안전을 제공하는 이유다. 개인들은 패닉에 금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중앙은행들은 그 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패닉에 파는 개인 투자자 쪽인가요? 아니면 묵묵히 줍는 중앙은행 쪽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